자, 바로 국내 증시 상황들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동관 대표님, 예. 금요일장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뭐 그동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는 급락이 나올 것이라고 좀 봤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증시는 생각보다 좀 많은 폭의 하락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주간 단위로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이어갔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누적으로 6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6조 원에서 7천억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앞으로 좀 연휴가 있다 보니까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까지 좀 남은 기간들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선물을 한 5천억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조금 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는 다음 주로 가면서 시장에 대한 모습 상태를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파월 의장의 이제 증시 고평가 논란이었던 이 AI 버블론 여기에다가 1,000억 원대의 주가 그 조작 이슈까지 나타나면서 코스닥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트럼프가 이번 주에 그 3,500억 달러의 이 선입금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이 코스피 중심의 하락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살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 시간 문제이지 신고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달 배당식이니까요. 바이홀딩 전략으로 한번 보유 전략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하락폭이 생각보다 또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심이 깊어지실 법도 한데 김호영 대표님, 추가 랠리가 다시금 뭐 다음 주에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상승 쪽으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네, 네. 사실 하락을 했지만 많은 폭의 하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앞서 김동관 대표님 말씀대로 외국인 수급이 지금 7천억 나갔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좀 가라앉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그러니까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신용 물량입니다. 20조를 보통적으로 넘어가면 좀 무게감을 느끼는데 지금 23조 원 수준이죠. 네네. 특히 조선, 방산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가 이런 신용 물량들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수익을 좀 내보자라는 이런 신용 물량들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악성 물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이 하방 경직이 지속되고 약세장인 상황에서의 단기 급반등에서 추격 매수로 이제 신용 물량이 들어왔다가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강세장에서 고점 인식이 뭐 사람들마다 저마다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 실적 모멘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소멸되고 나면 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이 상황에서 메이저 수급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선, 방산, 원전 등에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뭐 시기적으로 조금 단계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순환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 AI 거품론이 있지만 AI 산업 전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상승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부담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정론자들이 말을 할 때에도 AI 산업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소화되고 소멸이 된다면 다시 메이저 수급 유입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또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했던 대로 10월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의약품에는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지금 내놓은 상태죠. 유호성 대표님,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하지 않을까도 우려되는데 어떤 판단이 지금 맞는 걸까요? 당연히 뭐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00%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악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미국에 지금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혹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의약품이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형성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은 어긋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쪽에 공장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롯데바이오의 경우는 CDMO 사업을 미국 쪽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셀트리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리아릴리의 공장을 4,6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수를 한 이후에도 7천억, 그다음에 향후 7천억을 들여서 1조 4천억을 들여서 그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얘기가 있게 되면서 의약품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의약품 쪽에 실적을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네. 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환율 문제나 국내 이슈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관세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아마 변동폭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도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4달 만에 지금 1,400원까지 돌파했고 그 이상을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이쪽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동윤 대표님은 외환 시장의 전개 방향성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1,400원대를 다시 넘었는데 이 중요한 거는 단순히 달러 강세뿐만이 아니라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가 더 크게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이거는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이 시장 변동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왜 원화가 약세를 보일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한미 관세 협상과 연동된 이 3,500억 달러 이 대미 투자 구조가 핵심 이슈로 보입니다. 이 미국이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 이 45일 내 현금 이전,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선지급으로 언급을 하면서 네.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시피 이 우리 외환 보유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구조라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이런 안전장치를 해달라 요청한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감으로 반영돼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신용장고라든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금요일 날에 이제 좀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그 9월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금요일에 조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 상반에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니라 투자 심리와 수급적인 부분이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이런 명분을 활용해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아무래도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많은 투자자들이 추가적 모멘텀으로 기대했던 3차 상법 개정안 여부입니다. 지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분위기인데 유효성 대표님 사실 9월 통과도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몇 가지만 개선을 하게 되면 아마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마 12월 정도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로 좀 미뤄지네요. 네.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소각을 할 것이냐, 처분을 할 것이냐, 요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소각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빠르게 소각을 해라,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영권 문제가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빠르게 지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배임죄라고 있죠. 이 배임죄가 아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안에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당연히 이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제도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쯤에 나왔던 기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EB, 즉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KCC에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자산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교환사채를 자사주를 통해서 발행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작년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3조 원이 넘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아마 12월까지는 그런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정부에서는 해결을 해야지만 어떻게 됐든 금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된 그 AI 거품론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오픈 AI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협력이 거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김동관 대표님, 예. 무슨 내용인 건가요? 이번 주에 사실 이제 가장 큰 내용인데요. 미국 증시가 신고가가 나오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 미국의 헤지펀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좀 음모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이 이제 14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금액인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140조 원 정도를 정말 투자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인데요. 6천조 원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 140조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분명은 투자를 금방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픈 AI가 향후 이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담보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2000년도 전후 1998년도, 2000년도에 이 닷컴 버블이 나타나면서 그때 일부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일부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이제 장비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몰락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는데, 이번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사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나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전혀 그 주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는 향후에 수십 개 이상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는 올해 GPU 총 생산량과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4대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인프라 확대와 연동되면서 향후 성장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핫했던 그 이유를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죠. 지금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하루에 10%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뭐 아직 확정된 내용이 막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가 카카오를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이 SNS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두나무라는 글로벌 4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를 흡수하면서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카카오를 견제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지금 두나무가 이걸 동의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4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좀 볼 겁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은 더 좋은데 시총이 오히려 더 낮은 NHN KCP가 수혜주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테마성 시세이긴 하지만 관련주들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새 10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전망을 또 짚어볼까 합니다. 강동윤 대표님, 사실 뭐 계절적으로 약세 예정이라고 9월을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랠리를 또 보여줬습니다. 10월 장세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10월 증시는 일단 지수보다는 좀 업종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증시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반도체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날이 더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종에서 만약에 엇박자가 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소외감 부분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눌림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강세 업종군들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미리 재정비를 해가지고 좀 고르게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대응법도 저희 필살기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게끔 또 채널이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